나치는 그들의 스마트하고 깔끔한 유니폼을 사랑했습니다. 나치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유니폼은 규율과 지위를 나타내며 새로운 초강력 독일의 꿈에 패션과 스타일의 감각을 부여하기 위한 선전 노력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더욱 잘 받아들였고, 특히 맞춤 제작된 화려한 유니폼을 만들도록 알려진 러프트와페의 수장인 헤르만 고링과 같은 고급 의류 애호가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패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치 문화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나치가 유니폼에 집착하는 데 뒤따르는 중요성과 일부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매우 빠르게 차지한 후 영어 번역으로 줄여서 나치라고 부르는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구성원들과 다양한 부서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카이저 시대의 군사적 방식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쟁 후에 독일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안 나치당의 경쟁자들, 특히 공산당이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함께 집결할 수 있는 상징, 즉 망치와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나치당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징을 찾았고, 이는 나치주의의 추종자를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유럽 사회의 상류층은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매료되었고, 특히 동쪽 사람들의 실천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사람들은 종종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힘에 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쪽에서 나타난 과학과 기술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따라서 여러 동양의 관행과 상징들이 유럽인들에 의해 그들의 가짜 종교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용되었고, 그 중 하나가 산스크리트어로 스바스티카라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각 끝에 후크가 달린 십자가 모양의 스바스티카 모티프는 대략 7,0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행운의 상징으로 연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힌두교, 불교, 제인교, 오딘교의 성스러운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사원이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상징에 대한 관심은 고고학자 하이니히 슐리만의 작업 결과로 인해 대중의 의식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는 매우 초기에 독일 도자기에서 비슷한 상징을 발견했고, 다시는 고대 도시 트로이의 유적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슐리만은 스바스티카의 채택이 널리 퍼져 있음을 고려해 그것이 특별한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니면 분명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유전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일부 유럽 사회에서 인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기호는 유전적 순수성이라는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우월한 아리아인 유전에 대한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동쪽 비아리아인들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합니다. 따라서 1920년에 나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상징을 찾고 있을 때 독일화된 이름인 스바스티카는 이미 그들의 독일 공중정신이 프로필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바스티카는 나치와 같은 신념을 가진 극우 집단에 채택되었지만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경쟁에서였습니다. 나치는 이 기호를 완전히 이용해 추종자들이 결집하고 경쟁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비슷한 국가적이나 인종적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따라서 스바스티카는 곧 나치의 문화, 예술작품, 사무실, 그리고 결국은 팔찌와 배지 형태의 옷에 장식되었습니다. 전쟁 후 독일은 폭력에 휩싸였고, 이는 패배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도자들의 배신에 대한 환멸감으로 전선에서 돌아온 전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카이저 정부를 대체하였습니다. 외국인 또는 반독일적인 이상을 가진 그룹,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경우 독일 도시의 거리는 이상적인 세력 간의 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나치가 생존하려면 이들이 다른 세력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보호력이 필요했습니다.
히틀러가 맥주집에서 작은 취한 군중에게 연설을 하더라도 그는 이미 이반병으로서 반대자들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투르르마부테 일룽, 즉 SA의 기원이었습니다. 대략 영어로 번역하면 폭풍 부대. 1920년대에 SA의 숫자가 급증하자 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히틀러는 그들에게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상황은 실제로 히틀러에게 행운이었는데 독일의 시장은 군사초과 의류로 넘쳐났습니다. 게르하르트 로스바흐는 독일 프라이코르푸스의 일원이자 국민주의자로 전쟁 반대 노력 후 빠르게 성장한 히틀러의 나치 운동에 가입했습니다. 1925년 로스바흐는 원래 제국 독일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복무하는 군대를 위해 준비된 여러 전직 군인 유니폼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두운 갈색으로 둘러싸였고 나중에 그는 이 유니폼을 SA에 맞게 조정했고 이로 인해 히틀러의 폭풍 부대는 영원히 브라운엠된 갈색 셔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브라운엠된 브라운 유니폼에 스와스티카를 장식한 SA는 나치에게 힘과 규율에 대한 인식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독일에서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파벌이 사용하는 폭력적인 갱단보다 조금 더 나은 것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원하는 바대로 이 군대가 경쟁자들과 전투하는 것을 보면서 지지를 격려하고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SA의 일부 운영 방식이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히틀러의 경호원으로 머물렀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이 자신의 공공 이미지 향상을 위해 눈에 띄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SA 내에 특별히 히틀러의 보호를 위한 부하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슈츠스테퍼 또는 SS라고 부르며 이는 보호분대를 의미합니다. SA에 속한 그들도 자신들의 갈색 셔츠를 선택하고 그들의 특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수정했습니다. SS가 채택한 상징 중 하나는 이미 독일 군사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토탄코프 또는 죽음의 머리 휘장이었습니다. 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조직은 더 공식적이 되었고 군사 스타일의 계급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팔찌에 스와스티카를 달고 착용자가 소속된 어느 가지에서든 그들의 계급을 결정하는 일련의 줄무늬를 채택했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SS와 SA 사이의 분열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엄격한 입장 요건을 가진 전자는 자신들이 우월한 가지라고 느꼈습니다. 1920년대 말까지 SA와 SS 모두 각각의 유니폼이 점점 독특해지는 것을 통해 별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습니다. SS의 유니폼은 점점 더 검은색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1929년 하이니히 힘플러가 조직의 리더로 임명되었을 때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검은색의 증가하는 채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은 유럽에서 파시즘을 상징하며 독일 군대는 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칼 디비치와 월터 핵이 디자인하고 SA 리더십의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셔츠는 갈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높은 부츠부터 군사 스타일의 피크 모자까지 검은색으로 토텐코프까지 완벽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유니폼의 검은색은 밝은 빨간색의 새로운 보편적인 나치 팔찌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그 위에는 흰색 원판과 차용된 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나치 독일의 국기로 채택되었으며 실제로는 히틀러 자신이 생각해낸 것으로 디자인은 나의 투쟁에서 개요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쁜 날씨에 대비해 SS 남성들에게 검은색 양모 대형 코트가 발급되었으며 이 코트에도 팔찌, 견장, 칼라 패치를 달아 계급을 표시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벨트 버클이 나왔는데 그 위에는 나의 명예는 충성이라는 뜻의 메인 이하리 하이스트 트레이라는 모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가되었지만 SS 유니폼의 가장 인식하기 쉬운 추가 사항은 칼라에 배열된 스타일리시한 번개 모양처럼 보이는 두 개의 S였습니다. 이 번개 모양은 사실 1906년에 가이도 본 리스트가 만든 18개의 아르미니안 룬 중 하나이며 태양을 상징하는 고대 소일로 룬과 유사하지만 리스트는 이를 승리를 의미하는 시그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독일 대통령 폴 본 힌덴버그는 히틀러를 새로운 독일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10년 넘는 선거운동과 음모 후 히틀러와 나치당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임명을 넘어섰습니다.
나치당은 독일 민족의 운명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며 그 목표를 위해 독일 사회 전반에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깊게 뒤얽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독일 사회에 미친 한 가지 측면으로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패션입니다. 패션은 나치당이 건설하려는 새 독일의 일관성, 통일성, 목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나치 사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공식적인 슈트, 작업복, 휴식복 컬렉션에 비해 덜 수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패션은 나치와 히틀러에게 혼란스럽고 불쾌했습니다. 히틀러는 여성들의 옷차림과 행동에 대해 명확하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지 얼마 후에 여성들을 나치의 이상에 맞게 하려는 노력으로 듀츠치스 모담트, 즉 독일 패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히틀러는 화장을 너무 많이 하거나 염색으로 머리색을 바꾸는 여성들에게 경멸과 심지어 혐오감을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는 약속을 잘 지키고 향수 냄새에 대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도 흡연하는 것도 명확하게 여성스럽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파시스트 패션 기관은 여성들에게 더 전통적인 스타일의 옷차림을 홍보했는데 이는 종종 1933년 이전에 독일 사회를 퍼져있던 인기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옷보다 더 헐렁하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순결 촉진과 여성의 몸이 여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나치의 생각을 반영한 두 가지 이유로 보였습니다. 더 큰 체형의 여성이 더 날씬한 여성보다 아이를 낳는 것에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치가 추구하는 애국심과 인식된 게르만 순수성은 항상 최전선에 있었으며 이에는 의복도 포함됐습니다. 완전히 아리아인 사회를 원하며 나치가 불순하다고 보는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사회를 원하는 히틀러는 엄격한 나치 검사를 통과한 제조업체의 옷에 부여되는 특별한 라벨 형태로 옷에 대한 비틀린 품질 인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류 제조에 비아리아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을 시행하는 것은 아리아인 의류 제조업체의 협회였고 이 라벨이 없는 옷을 입고 보이는 것은 특히 상류층과 중산층에서 금기시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의 위선은 히틀러의 상위 계층과 주요 여성 나치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이상에 부합하도록 기대받았던 점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나치들은 종종 히틀러가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반자인 에바 브라운조차도 향수를 바르는 열정을 계속했고 독일 선전 장관 요셉 고벨스의 아내인 mag다 고벨스는 유명하게 유대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드레스를 계속해서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패션 연구소의 주요 멤버였던 고벨스 부인은 나치의 이상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빠르게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나치의 독일 지배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착용자가 필요의 새로운 독일을 위한 꿈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다양한 종류의 나치 군복이 점점 더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직위와 직업, 그리고 곧 확대될 군대를 나타내는 군복 계약이 급증하였고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을 없애고 모두가 지금은 만인의 상징인 회전교차기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소유한 나치당의 일부 회원들이 이런 이익이 많은 계약을 자연스럽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휴고 보스가 있었습니다. 휴고 보스는 현재 고급 남성 패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설립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딴 보스는 매칭엔 마을에서 설립된 후 1931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나치의 이상에 매료되기 전에 경찰과 우편 유니폼을 위한 여러 정부 계약을 확보하였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에도 이미 보스는 SA와 SS를 위한 유니폼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의 일부 책에서 그의 영향력이 과장되었지만 그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 유니폼의 주요 디자이너인 SS 오버퓨러 칼 DBE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재료 선택 등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스는 나치의 청소년 프로그램, 즉 히틀러 청소년단과 독일 소녀연맹의 유니폼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히틀러는 청소년들에서 독일 연합의 전쟁을 가장 확실히 싸워야 할 세대의 마음을 조작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독일의 운명, 그래서 군사적인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져 이로 인해 군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복들은 종종 각 소년과 소녀가 이미 어떤 대단한 모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 그들의 성인 군대 동료들을 흉내냈습니다. 나치는 1922년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SA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만드는 초기 노력이 대부분 여분의 군용 셔츠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의 군복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전쟁에서 남은 갈색 군용 셔츠를 입었고 없거나 작은 경우엔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다양한 머리 장식이 청소년 조직의 여러 지부에서 사용됐고 표준화된 모자가 생산될 때까지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교복 대신 이 군복을 입고 성인처럼 입은 아이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군복은 1936년에 아리아인 소년들이 히틀러 청소년 프로그램 가입을 요구한 작은 항의에도 사용됐습니다. 가입을 거부한 부모들은 군복을 집 앞에 둬 관리자들이 가져가게 했고 이를 통해 가족 정보가 현지 게슈타포에 전달됐습니다. SA 나치 정권의 지부는 새로운 독일 역사 시기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확고히 잡은 갈색 셔츠들은 이제 문제였고 그들의 역할은 불필요해졌습니다. 1920년대 히틀러를 도와준 그들의 폭력적 전략은 이제 피로와 그의 질서 있는 사회에게 부끄러웠습니다. 1934년 6월 30일 장날의 밤에 SA 지도부는 나치 정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SA는 해방되어 SS가 자유를 얻었으며 힘들러 아래에서 나치 독일의 별도 사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정예들이 마지막 갈색 셔츠를 벗을 수 있게 했고 SS는 군대 지부인 와픈 SS를 구축했습니다. 와픈 SS는 독일군의 회색 군복 변형을 채택하고 그들의 소속과 SS 등급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밀하게 맞추었습니다. 이 등급은 종종 군대와는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폴란드 침공 시기에는 말루가 모든 군대 지부에 신중하게 짜여져 있었고 거의 모든 군복의 어딘가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SS의 전통적인 검은색 군복은 곧 인기를 잃었고 1942년에는 힘들러가 그들의 표시를 제거하고 보안 역할로 재활용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복된 땅에서 현지 협력자들에게 발급되어 나치 침략자들과 함께 유대인, 집시인, 그리고 기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요구로 인해 SS는 모집 정책을 완화해 점령된 땅의 사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순수함을 증명해야 했으며 군복은 고향을 식별하는 상징이나 엠블럼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33번째 와픈 그레네이디저 디비전의 국기 변형 등을 소매에 표시했습니다. 전쟁 동안 모집에 문제를 겪은 것은 SS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고 보스 등의 제조업체들은 공장에서 독일 남성들을 잃게 되어 점령된 국가의 강제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집중 수용소에서 가져와 일하게 되었고 그 후 가스실로 보내져 대체 인력이 보내졌습니다. SS는 독일 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섬유 산업은 전쟁 노력에 참여해 적을 파괴하려 했지만 강력한 연합군의 폭격과 점령으로 큰 파괴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군복조차 부족했으며 14세의 히틀러 청년단 멤버들은 손상된 얼룩진 군복을 받았습니다. 이 군복은 이전 소유자를 죽인 총알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승리한 연합군이 나치의 잔혹함에 이익을 얻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는 나치 동조자들의 운명을 피했지만 국민 사회주의를 지원한 것에 대해 10만 라이히 마크의 벌금을 받았고 회사 소유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사위인 유겐 홀리가 이를 인수해 군복을 제공하고 이를 고급 브랜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브랜드는 1999년에 강제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1년 9월에 공식 사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관여에 대해 1945년 이후 세련된 의복의 말루 이미지는 파시즘과 정보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종종 허구의 유사체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의 제국은 이를 대표적인 예로 그들의 이미지는 히틀러의 외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치 독일은 그들에게 스톰트루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라이히의 끝은 물론 파시즘의 끝이 아니었고 심지어 나치 철학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 기간 동안 나치 의복과 상징, 특히 말로는 신나치와 극우 집단에 의해 적응되었습니다. 이들 그룹은 초기에는 실제 나치 군복을 가능한 한 잘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프로-나치 패션은 독특한 스타일을 갖게 되어 이를 나치 시크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나치 시크는 1970년대 첫 세대 성인이 되기 시작하며 인기를 얻었고, 이는 많은 경우 섹스 피스톨즈 같은 밴드의 영향과 노년 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나치 군복은 성적 패티시 씬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치 시크의 인기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부에서의 트렌드가 지난 10년 동안 극동 국가에서 증가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서부 문화는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 남군 장군의 동상 제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재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독일군으로 가장한 그룹들을 거부하면서 방문객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주최자들이 역사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